어머니, 짐에서 냄새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요? 온몸에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신의 칠순날 김치를 뒤집어 쓰게 한 며느리, 그리고 방관만 하고 있는 아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제 영희는 자신의 자리를 찾을 결심을 하며 괘씸한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제 진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1982년 봄 28살의 영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은 비록 작았지만 직원이 5명이나 되었고 미래가 밝아 보였죠.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1년 후 아들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웃었어요. 우리 아들 크면 뭐가 되고 싶을까? 철수가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물었죠. 의사든 변호사든 뭐든 될 수 있게 해주자. 이 아이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인 1985년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철수는 밤낮으로 공장을 지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철수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자책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철수의 눈빛이 점점 흐려져 갔죠. 웃음도 사라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영희는 불안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985년 가을 어느 날 새벽 영희는 남편이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집안을 다 뒤졌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때 공장 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빨리 공장으로 오세요. 영희는 2살배기 준수를 업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장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영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철수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짧은 유서가 놓여 있었죠. 영희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구나. 준수를 잘 키워줘. 공장은 내가 처리해. 다시 태어나면 좋은 남편이 될게.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준수가 엄마 아빠? 하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31살의 영희는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되었고 빚더미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빚쟁이들만 찾아와 독촉장을 내밀었죠. 사모님, 이거 언제 갚으실 건가요? 공장 팔아서라도 빚부터 갚으세요. 영희는 멍하니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준수는 계속 울었고 영희는 아이를 달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영희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없었고 기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밀린 고지서와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은행 대출 5천만 원, 사채 2천만 원, 직원 월급 밀린 것 500만 원, 도합 7,500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 영희는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잠깐, 등 뒤에서 준수가 엄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아이를 안아 올렸죠. 준수의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넌 아빠처럼 힘들게 살지 않을 거야. 영희는 공장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공장 팔아서 빚이나 갚고 새 출발하세요. 여자가 공장을 어떻게 운영해요? 하지만 영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이 공장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아들을 위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독학으로 배웠고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일감을 구했어요. 사장님, 제발 일감 좀 주세요. 죽을 힘을 다해 잘 만들겠습니다. 영희는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죠. 처음에는 모두 거절했지만 영희의 간절함에 한두 곳씩 일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에는 청소 일을 나갔죠. 준수는 공장 한 구석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준수가 울면 영희는 라면을 끓여줬어요. 때로는 라면, 국물에 밥만 말아 먹이기도 했죠. 영희 자신은 라면, 국물만 마시고 아이에게 면을 다 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손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죠. 32살의 여자가 40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고 공장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4살이 된 준수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영희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죠.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수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널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준수가 잠든 후 영희는 남편의 유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준수를 잘 키워줘. 영희는 유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보, 걱정 마. 내가 우리 아들 꼭 잘 키울게. 당신이 못다한 꿈까지 이뤄줄게. 영희는 그렇게 혼자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앞으로 44년 동안 영희의 삶을 이끌어갈 힘이 되었죠.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영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고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은 기계 기름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등은 점점 굽어갔죠.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영희는 아이에게 새 가방과 새 운동화를 사줄 수 있었어요. 작은 것이었지만 영희에게는 큰 성취였죠. 공장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고 거래처도 늘어났어요. 영희는 밤마다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했죠. 이번 달에 200만 원 남았네. 100만 원은 저축하고 100만 원은 준수 교육비로 쓰자. 영희는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 공장은 직원 500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직접 기계를 다루지 않았어요. 이제는 사무실에 앉아 경영을 하는 사장이 되었죠. 박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하면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밝게 짓지는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12살 준수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깨끗한 정장을 입고 학교에 간 영희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앉았죠. 우리의 공부는 잘하는데 말썽이 심해서
우리 애는 학원을 3개나 다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 학부모들의 대화를 들으며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수는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전교 3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6년 봄 영희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무리했던 탓에 몸이 자주 아팠거든요.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방암 2기 판정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합니다. 영희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의사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죠. 암입니다. 당장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준수는 어떡하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영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죠. 영희는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수야, 미안해. 엄마가 널 두고 갈 수는 없는데. 영희는 주먹으로 핸들을 쳤어요. 분했고 억울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잠깐, 영희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을 수 없어. 준수가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야 해. 영희는 그날부터 병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고 영희는 모두 받아들였죠. 문제는 준수에게 뭐라고 말할지였습니다. 영희는 고민 끝에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13살 아이에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준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요즘 청소 일을 시작했어. 그래서 좀 힘들 거야. 청소 일요? 회사는요? 회사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어. 엄마는 청소하면서 운동도 되고 좋더라. 준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한 게 다행이었죠. 사실 영희는 청소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에요. 항암 치료는 지옥이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졌고 토하고 또 토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영희는 가발을 샀습니다. 준수 앞에서는 절대 머리카락 빠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영희는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를 했어요. 나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저녁을 준비했죠.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노래? 청소일이 생각보다 힘들구나. 괜찮아. 금방 적응될 거야. 영희는 그렇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준수가 눈치챌까봐 두려웠죠.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암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관리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영희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았죠. 재발하면 어떡하지?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암 투병 중에도 영희는 회사 경영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원들은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자주 자리를 비우는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죠. 영희는 그저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영희의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일까요? 영희의 회사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대한민국 10대 기업 서진그룹이 되었어요. 직원은 10,000명이 넘었고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죠. 하지만 영희는 점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님,
왜 은퇴하시려고 하십니까? 아직 젊으신데. 전문 경영인이 물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아들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소. 내가 너무 크면 아들이 내 그늘에 가려질 테니까.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암 투병 이후 영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언제까지 건강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죽기 전에 아들이 자립하는 모습을 봐야 했죠. 재벌 2세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영희는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은 대주주로만 남았고 이사회 명예회장 자리도 비공개로 유지했어요. 준수에게는 엄마가 공장 접고 이제 쉰다라고만 말했죠. 준수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편히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켜보며 손녀를 보고 싶었어요. 곁에서 가족과 함께하고 싶었죠. 그것이 암 투병 후 영희가 가진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8년 후 며느리의 합가 제안을 받아들이게 만든 이유였죠. 2017년 가을 62의 영희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8년 전에 결혼했고 손녀 서연이도 이제 7살이 되었어요. 영희는 가끔 아들 부부를 만났지만 자주는 아니었죠.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항상 바빴고 준수도 법무법인 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영희는 그런 생활이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TV를 켜놓아도 소리만 들릴 뿐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죠. 가끔 서진그룹 최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 참석하시죠? 영희는 늘 거절했어요. 난 이제 그냥 쉬고 싶어요. 최 이사님이 잘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병원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는 건강하십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62이라는 것을요. 언제까지 건강할지 알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문득 손녀 생각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얼마나 컸을까?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석 달 전이었어요. 그때 서연이는 영희를 보자마자 엄마 뒤에 숨었죠. 할머니 무서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영희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내일 죽으면 준수와 서연이는 날 기억이나 할까? 암 투병 때 느꼈던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영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작게 흐느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이었죠. 이틀 후 며느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시는 거 어때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가 제안이라니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갑자기요? 갑자기 왜 그러니?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저희도 걱정되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영희는 속으로 의심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죠. 아니야, 며느리가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 거겠지. 생각해보마. 갑자기 말하니까 좀 놀랐구나.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집 한 채쯤 팔아서 저희한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역시나였어요. 뭔가 조건이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려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잖아요. 지금 집은 좀 좁아서요. 지연의 목소리에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과 손녀 곁에 있고 싶었으니까요. 얼마나 필요하니? 강남에 45평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50억 정도 하는데. 50억?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 정도 돈은 있었죠. 서진그룹 지분만 해도 수조 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도가 의심스러웠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죠.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0억이라는 돈 때문에 며느리가 제안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후 지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준수 씨 설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해달라니요? 제가 책임지고 어머니 모실 거니까요. 명의가 제 거면 더 책임감을 갖고 잘 모실 것 같아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절을 얼마 남지 않는 이 생에 아들과 손녀딸을 보며 지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게 분명했어요. 준수랑은 상의를 해본 거니? 그럼요. 준수 씨도 좋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명예 때문에 신경 쓰시는 거면 나중에 다시 바꿔드릴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결국 손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자라는 모습을 매일 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모습도 보고 저녁에 숙제하는 것도 봐주고 싶어. 알았다. 내 명의로 하마. 전화 너머로 지연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뭔가 불안했지만 영희는 그 기분을 떨쳐냈죠. 아니야, 며느리를 믿어보자. 준수의 아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 영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한 달 후 강남 45평 아파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50억 전액을 영희가 냈고 명의는 지연으로 등기되었어요. 영희는 등기부등본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야. 며느리 기분 좋게 해줘야 준수도 편하겠지. 이사날 영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었어요. 손녀 서연이도 있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지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준수는 엄마 왔어요? 라고 짧게 인사했죠. 서연이는 영희를 보더니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영희는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이가 불편해할 것 같았죠. 자,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지연이 안내한 방은 작았습니다. 베란다 옆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영희는 실망했지만 티 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좋은 방이구나. 네, 그럼 짐 푸세요. 저녁 6시에 식사할게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영희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50억짜리 아파트의 작은 방. 이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영희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날부터 8년간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합가 첫날 저녁 영희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어요. 남편과 어린 준수가 찍힌 오래된 사진을 보며 영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죠. 여보, 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 그리고 이제 손녀랑 매일 볼 수 있게 됐어. 영희는 사진을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었죠. 어머니, 잠깐 나오실래요? 영희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연이 거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표정이 아까와는 달랐죠.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같이 살려면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규칙을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희 집이니까 저희 방식대로 살아야죠.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아침은 6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남편이 일찍 출근하거든요. 둘째,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셋째, 서연이 등교 준비도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넷째, 저녁은 7시까지 차려주시고요.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라 일감이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가정부처럼 부리려는 거였죠. 지연아, 그건 좀. 어머니, 생활비 안 내시잖아요. 저희도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데 이 정도는 도와주세요. 지연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말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만족한 듯 웃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 잘 지내봐요. 지연은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거실에 홀로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5시 반, 영희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 새벽에 일어나 일했던 습관 때문이었어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6시 정각, 식탁에는 따뜻한 아침이 차려졌어요. 일어나세요. 아침 됐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지연이 나왔어요.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죠. 벌써 6시인가요? 시끄럽게. 지연은 투덜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준수도 나왔지만 영희에게 인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에 앉아 신문만 봤죠. 영희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야지. 영희가 손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이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죠. 서연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자. 싫어. 졸려. 서연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깨워야 할지 몰랐죠. 그때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내 옷 입히고 밥 먹여야죠. 영희는 서연이를 깨우려 했지만 아이는 계속 떼를 썼어요. 결국 지연이 직접 아이를 깨웠죠. 서연아, 할머니가 밥 해놓으셨대. 빨리 먹고 학교 가자. 서연이는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아이의 교복을 챙겨주려 했지만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손 대지 마. 엄마가 할 거야.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거부하는 게 너무 아팠어요. 지연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애가 좀 까다로워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모두 나간 후 영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어요. 거실, 안방, 서연이 방,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닦았죠.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가 날 받아줬는데. 영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후 3시 지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반갑게 인사했죠. 일찍 왔구나. 점심은 먹었니? 어머니, 청소는 했어요? 지연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응, 아침에 다 했단다. 지연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손가락으로 침대 밑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손가락을 영희에게 보였어요. 먼지 있잖아요. 이게 청소예요? 미안하다. 다시 할게. 어머니 안 하실 거면 몰라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셔야죠. 이러면 집에 가정부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지연의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정부라니요. 영희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식구가 아니라 하인이었죠. 그날부터 영희의 하루는 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점심 준비, 다시 청소, 저녁 준비, 설거지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일주일 후 지연이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흰색 말티즈였어요. 어머니, 이에 목욕시켜주세요. 일에 한 번씩이요. 강아지 목욕?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강아지 목욕은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할 일 없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하셔야죠. 지연은 강아지를 영희에게 떠넘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영희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욕실로 갔어요. 물을 틀자 강아지가 발버둥 쳤죠.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영희의 옷이 다 젖었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나니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영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관절염이 심해졌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 힘들면 나가세요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유럽으로 해외여행 가자.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가족여행이라니 설레는 일이었죠. 어디로 가니? 할머니도 준비해야지. 영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대답이 날아왔어요. 어머니도 가시게요? 뭐?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여행인데 자신만 빼는 거였죠. 아니, 그럼 강아지 산책이랑 목욕은 누가 해요? 어머님이 집에 있으셔야죠. 지연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수는 눈을 피했죠. 준수야, 엄마도 같이. 엄마, 다음에 가요.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준수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요. 그럼 자신은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영희는 고개를 떨구고 밥을 먹었어요.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죠. 일주일 후 아들 가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희는 현관에서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네, 어머니. 집 잘 지켜주세요.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흔들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영희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억짜리 집에서 혼자 남겨진 자신이 너무 초라했죠. 사흘간 영희는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재미없었어요. 그저 아들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영희는 또다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질 뿐이었죠. 2018년 봄 합가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완전히 가정부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청소, 빨래, 요리, 강아지 돌보기, 손녀 숙제 봐주기까지. 하지만 가족들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어요. 어느 날 아침 영희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먹던 지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다시 끓여주세요. 미안하다. 내가 간을 잘못 봤나 보구나. 영희는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찌개를 다시 끓이는데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는 한 번도 맛있어요. 또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죠. 늘 뭔가 잘못됐다고만 했습니다. 2019년 여름 지연의 친정 식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형까지 7명이었어요. 영희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등 10가지가 넘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아, 시어머니 솜씨 좋네. 요즘 엄마 밥할 힘도 없는데 반찬해서 우리 집도 좀 보내줘. 지연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대답했죠. 엄마, 우리 집 가정부니깐 우리 집 일만 하시건든. 영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정부라니요.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시어머니를 가정부라고 부르는 거였죠.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손녀 서연이의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손녀의 운동회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지연아, 내일 서연이 운동회지? 나도 같이 가도 되니?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지연의 대답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영희는 당황했어요. 왜? 할머니가 가면 안 되니? 어머니 옷차림 보세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창피해요. 그리고 서연이도 할머니 오는 거 싫대요. 영희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블라우스와 바랜 치마였어요. 집안일 하느라 좋은 옷은 다 버려졌죠. 하지만 영희에게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새 옷 사고 갈게. 서연이 보고 싶구나. 안 된다니까요. 할머니 오면 친구들한테 놀림 받는데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들 가족은 운동회에 갔고 영희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죠. 서연아, 할머니도 보고 싶은데. 이날 저녁 지연의 친구들이 집들이에 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영희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죠. 지연아, 너희 집 정말 좋다. 50억이라며? 친구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지연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응, 내가 작년에 샀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영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작년에 샀다니요? 영희가 4년 전에 돈을 낸 건데요. 그리고 자기 돈이라니요? 영희의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저기 부엌에 있는 분은 누구야? 친구가 영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 우리 집 가정부요. 시어머니긴 한데 뭐. 그냥 가정부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영희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안주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죠. 접시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오는데 친구 하나가 소곤거렸습니다. 근데 진짜 시어머니야? 완전 하녀 같은데? 맞아. 지연이 복 터졌네. 공짜 가정부잖아. 영희는 부엌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 친구들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죠. 추석날도 지연의 친정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준수의 친척들이 모였는데 영희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지연이 막았거든요. 어머니, 친척들 앞에 나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왜? 나도 인사해야 하지 않니? 어머니가 나서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냥 부엌에서 음식이나 준비해 주세요. 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수는 옆에서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영희는 부엌에 갇혀 하루 종일 음식만 만들었죠. 사돈들은 영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2023년 봄, 결국 영희는 쓰러졌습니다. 과로 때문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들 가족은 문병을 오지 않았죠. 사흘 후 퇴원할 때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입원하시면 어떡해요? 이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왜 책임감이 없으세요? 미안하다. 몸이 안 좋아서. 계속 그러실 거면 그냥 어머니 댁으로 가세요. 영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죠. 망가지면 버려질 도구였습니다. 영희는 69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어요. 손은 관절염으로 자주 아팠고 무릎도 삐걱거렸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영희가 아프다고 하면 그럼 나가세요라고 했으니까요. 영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62에 합가했을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희는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뎌야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죠. 내 돈 주고 사준 명의가 며느리 이름인 50억짜리 집에서 영희는 갇힌 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영희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칠순잔치를 조촐하게나마 하고 싶다고 말했죠. 며느리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돈은 어머니가 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잔치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칠순잔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영희는 새벽 4시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칠순잔치였으니까요. 70살 평생을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그 긴 시간들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랐습니다. 며느리가 칠순잔치를 열어주겠다고 했을 때 영희는 조심스럽게 기뻐했었죠. 새벽 5시 영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김치 20통이 베란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들 준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김치였습니다.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야. 그때 그 말이 영희의 가슴 속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었죠. 오늘 오실 손님들께 나눠드리려고 밤을 새워 정성껏 담근 김치였습니다. 김치통을 하나씩 거실로 옮기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80평생 동안 더 힘든 일도 많이 겪었으니까요. 빨갛게 버무려진 배추김치가 담긴 통들을 보며
영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해 주실까요? 아들이 옛날을 떠올리며 기뻐해 줄까요? 오전 10시 며느리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을 마친 지연이 거실로 나오더니 코를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 손님들께 나눠드리려고 김치를 좀 담갔단다. 준수가 어렸을 때 당장 다 치워요. 오늘 제 친구들, 제 동창들 와요. 이 거지 같은 냄새로 창피당하고 싶지 않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 김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준수가 좋아하던 50억짜리 집 받아먹고도 칠순잔치는 해달래? 염치가 있어야지. 지연의 말에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는 며느리가 모시겠다고 해서 명의를 넘겨준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죠.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김치만큼은 주제도 모르고 집도 없는 주제에. 지연이 김치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영희는 반사적으로 김치통을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한 거였죠.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놓으라니까요. 손님들 오는데. 안 돼. 이건 준수가 좋아했던.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힘껏 김치통을 잡아당기는 순간 영희의 손에서 통이 미끄러졌어요. 콰르르릉. 김치통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악. 빨간 김치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영희의 온몸이 김치 국물로 뒤덮였습니다. 흰색 블라우스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어요. 얼굴에도 머리카락에도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손님 10여 명이 들어서며 이 광경을 목격했죠. 영희는 50억짜리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김치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은 할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김치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요. 어머니,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요. 지연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조롱이었어요. 완벽한 조롱의 미소였습니다. 거지같이 김치 냄새 나는 집에서 손님 맞으라고요? 진짜 창피해 죽겠네. 지연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영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 누구도 영희를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 준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김치 범벅이 된 어머니를 본 준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일으켜주지도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7살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할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징그러워. 구역질 나. 냄새 진짜 역겨워. 서연이는 코를 막고 다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온몸에서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님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또 일하며 아들을 키웠건만 칠순잔치날 받은 선물은 김치 세례와 조롱뿐이었죠. 그날 밤 11시 영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거실을 청소하며 혀를 차고 아들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이미 잠들었죠. 영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8년을 살았던 50억짜리 강남 아파트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향하는 영희의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몰랐죠. 김치 냄새나는 시어머니의 진짜 숨겨둔 정체를 말이에요. 칠순잔치가 끝난 그날 밤 11시, 영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 김치 냄새가 났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도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김치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머리를 감았어요. 물이 빨갛게 흘러내렸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아들 가족은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아무도 영희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한마디도 없었어요. 영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어둠뿐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영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김치를 뒤집어 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님들의 눈빛, 며느리의 비웃음, 아들의 침묵, 손녀의 역겨워하는 표정까지.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든 평생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영희는 습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칫했어요. 내가 왜 또 밥을 하러 가지? 가지만 안 할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영희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어젯밤 일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지연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준수는 신문만 읽었죠. 서연이는 할머니가 만든 거 먹기 싫어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준수가 한마디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서연이는 그냥 밥을 먹지 않고 우유만 마셨죠. 영희는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침 9시 지연이 급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나 급한 회의 있어서 먼저 나갈게. 지연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지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서류 두고 갔네. 지연은 서재로 뛰어가 서류를 챙겨 다시 나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떠났죠. 영희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위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휴대폰이었죠.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네. 영희는 휴대폰을 들고 안방 화장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잠금이 안 되어 있었죠.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는 쫓아냈어?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라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였죠.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궁금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영희는 스스로를 말렸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을 터치하니 카카오톡이 열렸습니다. 먼저 연락처를 봤어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영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 냄새나는 호구년. 영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호구년이라니요. 며느리는 자신을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거였어요. 8년을 함께 살았는데, 밤낮으로 일했는데, 50억을 줬는데,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친정 언니와의 대화가 보였어요. 스크롤을 올려 읽기 시작했죠. 언니, 시어머니 진짜 거머리 같아. 그래도 집안일은 잘한다면서. 뭐가 그래? 청소하면 먼지 남아있고 밥하면 맛없고 완전 쓸모없어. 그럼 쫓아내.
뭐하러 데리고 살아? 공짜 가정부니까. 근데 이제 슬슬 요양원 보낼 때 됐어. 너무 늙어서 집에서 노인 냄새 나더라고. 요양원비 아까운데? 그냥 쫓아내면 되지. 명예 내 거니까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혹시 숨겨둔 재산 있을까봐 일단 파악 중이야. 에이, 청소부가 무슨 재산이 있겠어. 키읔키읔키읔. 그것도 그렇네. 키읔키읔. 그냥 빨리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래. 영희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8년 동안 자신이 뭐였던 걸까요? 공짜 가정부, 쓸모없는 거머리. 영희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2달 전 대화가 나왔어요. 언니, 시어머니 치매 걸린 것 같아. 진짜? 그럼 후견인 신청해. 통장 관리할 수 있잖아. 오, 좋은 생각이다. 남편한테 말해봐야겠다. 영희의 손이 더욱 세게 떨렸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은 치매가 아닌데요. 며느리가 거짓말로 후견인을 신청하려 했던 거였죠. 영희는 아들과의 대화도 찾아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가 안 됐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영희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메시지를 읽었어요. 여보, 어머니 치매 걸린 것 같은데 후견인 신청하면 통장 관리할 수 있잖아.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도 국민연금이랑 월세 나가는 고시원 하나는 있잖아. 그것만 해도 목돈인데. 알아서 해. 역시 우리 남편. 사랑해. 그냥 조용히 처리해.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영희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까지, 자신의 아들까지 이런 짓에 동의했다니요. 알아서 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영희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울고 나서 영희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죠.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가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휴대폰이었죠. 8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전원을 켜자 부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영희는 조용히 기다렸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희는 연락처를 열어 한 번호를 찾았어요. 최성민 이사. 서진그룹을 맡기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었죠.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죠. 영희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상대방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최 이사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네, 저예요.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이사가 대답했어요. 회장님, 진작 그러셨어야죠. 내일 바로 법무팀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서진그룹이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영희는 미소를 지었죠.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만 작은 캐리어에 담았어요.
남편과 어린 준수가 찍힌 사진, 준수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 영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 사진 속 행복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오후 2시, 영희는 인터넷으로 고시원을 검색했습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찾았어요. 사진을 보니 너무 작았죠.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예약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 방 하나 남았나요? 네, 3층에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30만 원이에요. 오늘 당장 들어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몇 시에 오실래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수는 회사에 있고 지연은 아직 휴대폰을 찾으러 오지 않았죠. 서연이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영희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어요. 8년을 산 집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안녕, 이 지옥 같은 집아. 영희는 중얼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영희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르신, 여행 가시나 봐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좋은 곳으로 가시는군요. 힘내세요. 기사님의 응원에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좁았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찼죠. 관리인이 방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에요. 작지만 깨끗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석평도 안 돼 보였어요.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영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지내실 수 있겠어요? 관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괜찮아요. 이 방 주세요. 계약을 마치고 관리인이 나간 후 영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침대는 푹신하지 않았고 이불은 낡았죠. 하지만 영희는 편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가정부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영희는 캐리어를 열어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죠. 여보, 미안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오래된 휴대폰을 다시 꺼냈죠. 오후 4시 최성민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이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영희는 고시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최 이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놀란 것 같았죠. 회장님, 거기서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잠시요. 곧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50억 아파트 명의 변경 소송. 둘째, 서진그룹 법률자문 계약 해지. 셋째, 영희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리고 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밤 8시 영희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끓인 라면이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라면이었죠. 아들을 키울 때 매일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영희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준수야, 엄마가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너 키웠는데. 밤 10시 영희의 오래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옛날에 알려줬던 번호였죠.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이나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전화 좀 받아요. 영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10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영희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걱정한다니요? 냄새나는 호구년을 걱정한다고요? 영희는 문자를 지웠어요. 밤 11시 며느리 지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는 이것도 받지 않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10번도 넘게 걸었습니다. 영희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영희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8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어요. 이제 가정부가 아니었죠. 서진그룹 창립자이자 대주주였습니다. 10시 정각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문을 열었어요. 정장을 입은 3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죠. 서영희 회장님이십니까? 네, 저예요. 들어오세요. 변호사들은 작은 방에 들어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앉았고 변호사들은 의자와 바닥에 앉았어요. 회장님, 먼저 돌아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서진그룹 법무팀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영희는 받아서 봤죠. 고맙습니다. 바로 일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어요. 네, 회장님.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영희는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첫째, 강남 아파트 50억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며느리 최지연.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고 실질 소유주는 저입니다. 명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둘째, 서진그룹이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율촌법무법인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율촌법무법인이요? 그곳이? 네, 며느리가 다니는 곳입니다. 변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죠. 셋째, 며느리 최지연의 증여세 탈세 관련 국세청 제보. 영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확실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며느리분께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8년 동안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끝낼 때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송은 내일 접수하고 계약 해지 통보는 오늘 오후에 보내겠습니다. 좋아요.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들이 나가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8년 동안 당한 모든 굴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법무팀이 떠나고 이틀 후인 목요일 오전, 며느리 지연은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봉투를 뜯었죠. 서류를 꺼내 첫 장을 읽는 순간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사소송 사건? 50억 아파트 명의 변경 청구.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원고는 박영희, 피고는 최지연. 청구 내용은 증여세 납부 또는 명예 변경이었죠.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의가 내 거잖아. 지연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읽었죠. 청구 이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질 소유주는 원고이며 피고는 명의만 빌린 것이다. 피고가 배신하여 명예 변경을 요구함. 배신? 내가 뭘 배신했다는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부렸던 것, 칠순잔치에서 김치를 뒤집어 씌운 것, 그 모든 게 떠올랐죠. 지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날 고소했어. 50억짜리 집 명예 변경하래. 전화 너머로 언니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설마. 그 할망구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쓰겠어? 협박이겠지. 아니야, 진짜 법원 서류야. 지금 내 앞에 있다고. 그래. 그럼 너도 변호사잖아. 이기면 되지 뭐. 언니의 말에 지연은 조금 진정했습니다. 맞아요. 자신은 변호사였죠. 법정에서 진리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소송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변호사 이름을 보다가 눈이 커졌어요. 법무법인 정도, 김민준 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이었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로펌을 썼지? 돈이 어디서 났어?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최고급 로펌을 쓸 수 있죠?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이 돈을 댔겠지. 준수가 엄마 편을 드는 거야. 오후 2시 남편 준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소송장을 들이밀었어요. 여보, 이것 봐. 당신 엄마가 미쳤어. 준수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네. 진짜지. 여보, 어떡해? 당신 엄마한테 전화해서 취하하라고 해. 준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이틀째야. 그럼 집에 가봐야지. 고시원 주소 알잖아. 알긴 아는데. 가면 뭐라고 말해? 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당신이 설득해야지. 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지 뭐. 지연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명의가 제 거잖아요. 제 집이라고요.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뭐라고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한테 소송을 걸면 어떡해요?
소송 취하 안 하시면 진짜 법정에서 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어머니, 증거가 뭐가 있는데 소송해요? 제가 변호사라고요. 변호사한테 소송 걸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지연아, 너 내일 법무법인에 중요한 손님이 온단다. 잘 맞이하렴. 무슨 소리예요? 무슨,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법무법인의 중요한 손님? 무슨 뜻이죠? 지연은 불안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야, 협박. 늙은이가 허세 부리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금요일 아침 9시 지연은 율촌 법무법인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시 반쯤 사무실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체 파트너 회의를 소집합니다. 10시까지 대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긴급 회의라니요? 무슨 일이죠? 동료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무슨 회의래? 몰라. 나도 방금 들었어.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10시 정각 대회의실에는 파트너 변호사 10명이 모였습니다. 지연도 그 중 하나였어요. 대표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중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서진그룹에서 법률자문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서진그룹이라니요? 율촌 법무법인의 최대 고객이었죠. 연간 자물료만 50억이 넘는 황금 고객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파트너가 물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릅니다. 서진그룹 측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직접 방문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직접 방문한다고요? 누가 오는데요? 서진그룹 창립자이자 이사회 명예회장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진그룹.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 혹시 서진그룹 관련해서 아는 거 있어요? 아니요. 저는 서진그룹 업무 담당한 적 없는데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내 법무법인에 중요한 손님이 온단다. 설마 그럴 리 없어.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오후 1시 지연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도 수군거렸죠. 서진그룹이 왜 계약을 해지한대?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 진짜 큰일 났다. 서진그룹 잃으면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오후 1시 반 비서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최 변호사님, 대표님이 2시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십니다. 저요? 왜요? 모르겠어요. 전체 파트너가 참석해야 한대요. 지연은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도 떨렸죠. 지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랑 서진그룹은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2시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서진그룹 법무팀이 들어왔어요. 3명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 안녕하세요. 서진그룹 창립자이자
이사회 명예회장 서영희입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회의실을 채웠죠.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지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파트너들이 지연을 쳐다봤어요. 영희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8년간의 분노가 담겨 있었죠.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시어머니가 서진그룹 창립자라니요? 그것도 명예회장이라고요? 지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회의실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회의실 맨 앞에 서서 모든 파트너 변호사들을 둘러봤죠. 그리고 지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아니, 며느리. 놀랐니?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지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표 변호사가 황급히 일어났죠. 회장님, 최 변호사와 아시는 사이십니까? 네. 제 며느리입니다.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파트너들이 지연을 쳐다봤죠.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8년 전에 50억짜리 아파트를 며느리 명의로 사준 시어머니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영희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파트너들에게 나눠줬어요. 지연도 환불을 받았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 전액을 제가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죠. 대표 변호사가 서류를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시겠다고 해서 명의를 넘겨준 겁니다. 하지만 배신당했죠. 영희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건... 대표 변호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저를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십니까?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이었어요. 법무팀이 다시 나눠줬죠. 파트너들이 서류를 보는 순간 놀라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냄새나는 호구년이라고 저장했더군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파트너들이 지연을 쳐다봤어요. 지연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제 칠순잔치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김치를 제 온몸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8년 동안 저를 가정부처럼 부렸고 가족여행에서 배제했으며 손녀 학교 행사에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후견인 신청을 하려 했죠. 대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언니와 나눈 대화죠. 법무팀이 또 다른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파트너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진짜 거머리 같아. 요양원 보낼 때 됐어.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은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동료들의 경멸하는 시선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율촌 법무법인은 서진그룹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를 징계하고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연간 50억의 고객을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영희는 지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영희가 지연 앞에 섰죠.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영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넌 날 호구라고 생각했지?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무시했지? 어머니, 그게 변명은 법정에서 해. 이미 소송 걸었으니까.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지연 앞에 던졌습니다. 50억 아파트 명의 변경 소송, 그리고 증여세 17억 탈세 관련 국세청 제보. 이미 다 접수했어.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증여세라니요? 17억이라고요? 증여세? 그건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야. 명의를 받은 지 8년이나 됐는데 신고를 안 했잖아.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용서? 8년 동안 날 가정부처럼 부렸을 때는 생각 안 했니? 칠순잔치에서 김치를 내 온몸에 뿌렸을 때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넌 기회가 있었어. 8년이나 있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영희는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서진그룹 회장이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숨기고 산 거예요? 영희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죠. 너희가 날 돈으로 보지 않고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너희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잔인했지. 그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걸어 나갔어요. 법무팀도 따라 나갔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파트너들이 지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대표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 당장 사무실 나가세요.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대표님, 제발 나가라니까요. 대표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저 사람 때문에 서진그룹 날렸대.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며? 인간이 아니야. 지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 딸, 그리고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지연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요. 50억짜리 집, 변호사 자격, 명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도 잃게 될 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 지연아, 엄마가 서진그룹 회장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전화 너머로 준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어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연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율촌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법조계 전체로 퍼졌습니다. 준수의 휴대폰에는 동료 변호사들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준수야, 내 어머니가 서진그룹 회장이라는데 진짜야?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준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진그룹, 대한민국 10대 기업, 시가총액 8조 원. 그 창립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니요. 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이 8년 동안 한 짓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후 4시 준수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의 고시원으로 향했어요. 주소는 아내에게서 받았죠. 차 안에서 준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왜 숨긴 거지? 왜 진작 말하지 않으신 거야?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죠. 준수는 숨이 찼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머니가 이 계단을 매일 오르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희의 방 앞에 섰습니다. 준수는 노크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힘이 있고 단호했죠. 엄마, 나야. 준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서 있었죠. 정장 차림이었고 화장도 했습니다. 8년 동안 본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들어와. 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정말 작았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준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왔다니요. 준수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영희는 책상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내가 뭐라고 말할지 다 안다. 영희가 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준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을 거지? 왜 숨기고 살았냐고?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난 암에 걸렸어.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깨달았지. 내가 죽으면 넌 어떻게 되나 하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요? 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응, 넌 몰랐지. 난 내게 청소일이 힘들다고 거짓말했으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는 숨이 막혔어요. 그때 생각했어. 내가 재벌 2세로 크면 안 되겠다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고. 그래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난 평범한 어머니로 살았어. 넌 정말 잘 컸어. 서울대 가고 변호사 됐잖아. 난 너무 자랑스러웠어. 영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8년 전 지연이가 날 모시겠다고 했을 때 난 기뻤어. 암 투병으로 난 언제 죽을지 몰랐거든. 내 곁에서 손녀가 크는 걸 보고 싶었어.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50억을 지연이 명의로 해준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였어.
며느리 기분 좋게 해주면 너도 편하겠다 싶었지.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영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난 8년 동안 기다렸어. 내가 날 지켜주길. 내가 아내한테 한마디만 해주길. 하지만 넌 단 한 번도 날 지키지 않았어. 엄마는 강하시니까 다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강해서가 아니야. 견뎠던 거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손녀를 보고 싶어서 견뎠을 뿐이야.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휴대폰 캡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수에게 던졌어요. 이거 봐. 준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연과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였어요. 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은 났습니다. 그때 대수롭지 않게 답했던 거죠. 나한텐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지? 국민연금이랑 고시원 하나뿐이라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견인 신청해서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그게 동의 아니고 뭐니?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죠. 넌 내가 돈이 없을 때 가장 잔인했어. 그게 내 진짜 모습이야. 엄마, 아니에요. 저는 그만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준수는 침대에서 바닥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8년이 지나서 하는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니? 엄마, 지연이랑 이혼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서연이도 제가 키우겠어요. 준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이미 선택했어. 8년 동안 매일매일 선택했어. 날 외면했고 침묵으로 학대를 방관했어.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 순간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잡지 않았잖아. 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영희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죠. 50억 아파트, 그건 내가 회수할 거야. 증여세 17억도 지연이가 내야 해. 탈세니까. 엄마, 그건 너무 가혹해요. 가혹해? 8년 동안 날 가정부처럼 부린 건 가혹하지 않고? 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말했어요. 너희 부부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남편 잃고 빚더미 안고 아들 키우면서 공장 읽었던 것처럼.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어.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수는 일어서지 못했어요. 무릎이 떨렸죠.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8년 동안 매일 있었어. 넌 그걸 다 버렸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준수는 주저앉아 울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셨고 모든 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영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죠. 영희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죠. 2026년 가을,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희의 손을 들어줬어요. 50억 아파트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영희에게 돌아왔죠. 지연은 증여세 17억과 가산세를 포함해
총 22억을 세무서에 내야 했습니다. 돈이 없던 지연은 친정에서 빌려야 했어요. 칠순잔치 폭행 혐의와 사기 혐의로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죠. 가장 큰 타격은 변호사 자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연에게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시어머니 학대, 탈세, 사기 혐의가 모두 징계 사유가 됐죠. 율촌법무법인은 지연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서진그룹을 잃은 책임을 물은 거였어요. 지연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남편 준수도 율촌법무법인을 그만뒀죠.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준수는 강남을 벗어나 강서구의 작은 법률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수는 8살이 된 딸 서연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이제 고시원이 아니었어요. 서진그룹 이사회에 복귀하면서 서초동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죠. 40평짜리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아빠랑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매달 찾아오지만 영희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안 돼. 다음에 와라.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제발이요.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바빠. 다음에 보자. 준수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현관 앞에 놓았어요. 분홍색 봉투였죠. 할머니, 편지 써왔어요. 꼭 읽어주세요. 준수와 서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연이는 내내 울었어요. 준수는 딸을 안아줬지만 자신도 눈물이 났죠. 아빠, 할머니는 왜 우리 안 만나주세요? 우리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단다. 할머니가 아직 화가 많이 나셨어. 근데 아빠, 1년이나 지났잖아요. 1년은 짧아. 할머니는 8년을 참으셨어. 준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뉴스에 나왔더라. 할머니 때렸다며? 라고 놀렸을 때 서연이는 처음 알았죠. 영희는 현관문 너머에서 손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편지를 읽었어요.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밥이 그리워요. 할머니 옆에서 자던 날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할머니, 미안해요. 사랑해요. 영희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이미 100여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서연이가 매주 보낸 편지들이었죠. 영희는 모두 읽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월요일 아침 영희는 서진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비서가 인사했죠.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있습니다. 알았어요. 서류 준비됐나요? 네, 책상 위에 놓아뒀습니다. 영희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영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재단 운영 현황 보고서였어요.
1년 전 영희는 50억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독거노인 지원재단을 설립했어요. 이름은 김치재단이었죠. 칠순잔치에서 김치를 뒤집어 썼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재단은 전국의 독거노인들에게 식사 지원,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을 제공했어요. 오전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영희는 회의를 주재했어요. 경영진들이 분기 실적을 보고했죠. 영희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임원들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1년 만에 영희는 완전히 회장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2시 영희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후배 여성 기업인 멘토링 모임이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5명의 젊은 여성 대표들이 영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셨어요. 여성 대표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앉아요. 편하게 얘기해요. 2시간 동안 영희는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육아와 일의 양립, 투자 유치 문제까지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어요. 저도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업했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성 대표들은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줬죠. 우리 여자들은 강해요. 세상이 무시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저녁 6시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영희는 TV를 켰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박준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가 독거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영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아들이 나왔어요. 준수는 작은 사무실에서 할머니 한 분과 상담하고 있었죠. 어르신, 이 계약서는 불공정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돈은 없는데 어쩌죠? 괜찮습니다. 무료로 해드릴게요. 준수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영희는 TV를 끄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변하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연이의 편지들과 함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김치재단 기부자 명단이었죠. 맨 위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준수 매월 100만 원. 1년째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기부하고 있었어요. 월급의 3분의 1이었죠. 영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준수야, 넌 얼마나 더 걸릴까? 영희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를 보고 싶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1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8년을 참았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영희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재단 운영 보고서, 후배 기업인들의 감사 메일, 이사회 자료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가정부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밤 10시 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녀의 편지를 한 통 꺼내 다시 읽었어요. 서연이의 동그란 글씨가 사랑스러웠죠.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서연아. 할머니도 너희가 보고 싶단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영희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준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나 서울대 합격했어.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의 모습이요. 영희는 꿈속에서 아들을 안아줬죠. 현실에서는 아직 안아줄 수 없지만 언젠가는요.
아들이 진정으로 변했을 때, 그때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죠. 그걸 배우는데 영희는 72년이 걸렸고 아들은 아직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니까요.